2020년 최저임금 과연 얼마나 오를까? 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시작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해 고시일인 8월 5일 전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신청 기간을 포함해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고시일까지 주어진 시간이 다소 촉박해진 상황.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모두 사퇴해 새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의가 더뎌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안에 공익위원을 다시 위촉해 논의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익위원 없이 노사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 경영계와 노동계가 시작부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OECD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10,000원을 넘겼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영세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지급 여력이 한계에 처했다는 것. 하지만 노동계는 경영계의 보고서가 임금 통계 방법이 다른 국가까지 무작위로 비교한 엉터리 분석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최저임금 기준 역시 1인 가구 생계비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며 올해보다 19.8% 올린 10,000원을 요구한 상황.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노사 간 공방 속에서 상생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새로운 공익위원 선임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도 뚜렷합니다. 지난 2년간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해법을 찾아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먼저 한국노총 송명진 기획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에서 일하고 있는 송명진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좀 앞으로도 뜨거울 전망인데요. 저는 올해 논의에 있어서만큼은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 즉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정 부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올해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지기도 했고 사회적 갈등의 핵으로 떠오른 이 최저임금 이슈 문제가 솔로몬의 지혜를 찾듯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회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쪽으로 노력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전문가들도 두 분 모셨는데요. 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도 하셨고 노동사회학전공자입니다. 이주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유독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보도나 논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에 기반해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분입니다. 항공대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최저임금 6,030원대부터 이렇게 이런 데 참여하게 됐는데 예. 벌써 6,470원을 지나서 8,350원을 지나서 이제 10,000원을 앞두고 오늘 KTV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이 쟁점 토론에서 어느 정도 해결의 어떤 방향성을 좀 잡았으면 합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예년에 비춰봤을 때 어떻습니까, 송 국장님? 많이 늦죠. 예, 지금 이제 공익위원 선출도 새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예전에도 법정 일정에 비해서 항상 대체로 늦었었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에 예. 공익위원이 선임돼서 그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도 전원회의 좀
개최되지 못하고 있고 네. 5월 말에나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권수정 부회장님, 지금 이번에 군련에 이만큼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됐나 가끔 퀴즈에 나올 정도였는데 근래 1년 동안은 정말 국민들이 최저임금 대부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회 차원에서 어떻게 최저임금이 이번에 내년 결정 과정에 임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뭐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취약한 그 소상공인 인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견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을 점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수렴된 의견을 기준으로 대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 송 국장이 최저임금의 결정 가장 배경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그야말로 보장하는 거라고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논의하다 보면은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최저임금 문제가 가장 많이 부각됐던 이유가 최근에 우리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대체로 아마 많이 부각이 됐던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사실에 부합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예. 최저임금은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고 저임금 노동자 생존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최저임금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경제단체가 모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저임금 국가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또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만 경제가 흔들린다면 그건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주체들이 경제를 어떻게 운영했길래 최저임금을 이 정도 올렸다고 이 정도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문제로 예. 이거는 오히려 그 경제 주체 특히 대기업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 아시겠지만 경기 효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이고 조성업이나 자동차 부진 같이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고용 여파도 굉장히 컸고요. 그 여파와 지금 이 최저임금의 효과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실업률, 예를 들어 4월 고용 동향에서 실업률 얘기가 나왔는데 실업률이 이제 0.3%포인트 더 높아졌다고 19년 만에 최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고용률 변화는 거의 없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실업률 자체는 정확한 그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도 고용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실업률은 실업 대책을 만들면 만들수록 기존에 비경활 인구였던 분들이 이 경활 인구화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기존은 경제활동 인구에 잡히지 않았다가 다시 잡혔다는 왜냐하면 얘기죠. 이제 그때는 구직을 포기했다가 지금은 구직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구직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구직을 했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므로 고용률 봐서는 경제에 그렇게 특별히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해외에서도 최저임금의 효과를 얘기할 때는 그 최저임금을 받는 특히 저임금 그 저연령 노동자의 고용 문제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지 이렇게 경제 전체를 두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두 가지 다 문제를 지적하셨네요.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도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하고 최저임금에 비춰봤을 때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해석하는 것도 무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 쟁점 토론이라서 좀 토론을 해야겠습니다. 예.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지금 우리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뭔가 지금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그 과도기적인 현상이지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고요. 예. 우리 경제가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표방했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죠. 꼭 2년 전에 청와대 집무실에는 실시간 전광판이 걸리는 날이었고 그 실시간으로 모든 고용에 대해서 그렇게 표방을 했습니다. 하고 그 소득 주도를 통해서 경제를 견인하겠다. 그 핵심은 뭐냐면 최저임금이었죠. 그러나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 최저임금의 그 긍정적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왜 그랬을까? 결국 그 핵심은요. 그 예를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역기능은 나타난 걸로요. 지금 이제 방금 우리 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근로자들의 소득이라든가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거기서 노동시장에서 예. 우리는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기본 취지가 뭐냐면 최저임금법의 기본 취지는 아주 가장 노동의 최소한의 가격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지불 능력의 문제죠. 지불 능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지불 능력이 지금 그 최저임금을 못 지키는 그 불이행률이 15.5% 늘었어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5.5%는 최저임금을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으로 고발하면 사업주는 1,000만 원이나 3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이행하거나 영향률이 높은 나라에서 지금 지금 어느 나라보다 30%의 누적 상승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이 역기능이 굉장히 커진 거죠. 많이 그 실업률이 늘어난 거죠. 예. 이따가 다른 여기 우리 노사 양 좀 얘기를 좀 듣고 나서 이주희 교수 발언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 상황 관련해 가지고 지금 너무 좀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조금 되돌아봐야 된다 그런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뭐 체감 경기가 그 악화된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거시적인 경제 환경에 변화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예.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올바른 처방법을 오히려 가로막는 어떤 이제 문제를 좀 낳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글로벌 과잉 공급에 따라서 제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고요. 그냥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지역 상권들이 좀 약간 침체를 겪고 있죠. 그다음에 인구 구조 감소, 그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도 회식 잘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문화적인 요인들도 네.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그냥 최저임금 때문으로만 돌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주희 교수께서 최저임금의 취지에 비춰본다면 약간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런 취지였는데 대신 이제 워낙 큰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죠. 지금 이제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 입장이라서 다 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이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안정, 예. 지불 능력 등과 함께 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되는 게 균형점이 어디냐에 대한 논의고요. 예. 그럼 최근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최근 상황은 제가 현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고 현상을 보면 저희가 계속 그 영세 취약 소상공인을 리서치와 인터뷰를 해본 결과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폐업률이 치솟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위기의 징후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희망을 잃어버린 데서 나오거든요. 이미 논리의 문제에서 감성의 문제로 감정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태. 지금 주로 어떤 집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무슨 그 영세, 그러니까 5인 미만이나 이런 영세, 도소매업, 통계까지도 확인되고 있는 도소매업, 예. 서비스업, 1인 사업자 이런 쪽에서 심각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말씀드릴 게 일단 많아서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예. 일단 경제 전체의 문제를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는 건 전 오류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만일 찬성을 하신다면 저는 그 근거를 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영세 업체의 지불 능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이제 고용에 어떤 효과를 주느냐는 논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사회가 기형적으로 저임금인 노동자가 많은 사회이고 그거는 단지 뭔가 그들이 생산성이 낮거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불공정하게 한쪽의 힘이 너무 세서 다른 한쪽에 납품 단가를 후려친다든지 아니면 가맹점 본사가 과다한 그 가맹 수수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문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던 거였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것부터 해결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던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굉장히 부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시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조금 경제에 부담을 주더라도 이런 식의 임금 인상이 저는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이유 자체가 예.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도급 간의 원가 조정 문제라든지 조정을 요구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요구해서 조금 더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업계의 그 갑질 문화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됐고요. 이런 것들은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경제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허 교수님 얘기 좀 짧게 추가로 듣겠습니다. 예, 이거를 왜 이게 우려가 되고 심각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밝히라고 하면 저는 그 경기 북부에 대학이 있다 보니까 제가 CEO를 10년째 하고 있어요. 거기 경기 북부는 뭐 다 중소기업들이니까 네.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고 현장을 다니고 있고 그러죠. 그런데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정리하려고 하고 사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상속세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 기간이 끝나거든요. 50% 이상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것까지 겹치는 데다가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내년에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데 과연 투자가 살아나겠는가? 일반 경제 심리 바로 그 심리나 부분이 어떤 점에서 연관성이 있느냐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앞두고 하나의 계속 그 얘기했는데. 논거를 드리면 어제 보도가 된 게 그 IMF의 페이지 오글루라는 그 한국의 담당 단장이죠. 3년을 한국을 들여다봤으니까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한 얘기 오늘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한국의 지금 최근 2년간 그 최저임금의 인상이 30%대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는 거구나. 뭐 이게 지금 그 글로벌 전체적인 경제 환경이 변하고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왜 최저임금에 갖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분명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것이니까. IMF는 예전에 우리가 그 구제금융 신청했을 때도 6개월 전에 한국 경제 펀더멘탈은 너무 훌륭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믿을 것인지 IMF를 믿을 것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IMF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자기네가 경제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팽창제 정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코스트 없이 지나갔고요. 우리나라가 97년에 그런 위기를 겪었을 때는 그 모든 그 개발도상국한테 그 엄청난 긴축 재정을 요구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이미 도산했습니다. 그때. 그러므로 IMF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렇다 이런 얘기는 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몇 가지 더 추가할 점은 아까 최저임금 그 적용률이 15% 그러니까 미적용률이 15%까지 올라가셨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도 13, 14%였고요. 이거는 노동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로 여겨져야 됩니다. 최저임금 적발 건수가 1,300건이었어요. 2016년에. 그렇게 많이 미달됐는데도. 불가피하게 허 교수님 얘기 한번 더 듣고 두 분 얘기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좀 많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선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 영향률과 함께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영향률이라든가 미만율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13.2%에서 이제 2.3%가 더 늘어서 15.5%가 됐죠. 지금 이제 그분들은 근데 왜 지금 1,300건밖에 고발 건수가 없느냐? 그것은 고발을 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수가 일어나겠지만 사실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주와 거기에서 알바생 또는 저임금 근로자가 거기서 타협을 하는 거죠. 자, 고용할 때부터 이거 도저히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그래도 일하겠느냐? 예, 그래도 하겠습니다 해서 대부분 지금 그게 25%의 그 4명 중에 한 명은 지금 거기에 제가 해당되는 조금만 거예요. 덧붙이자면 그러면 왜 타협을 하고 고발을 못 하느냐고 물어보면 업계가 조그맣고 다 아는데 내가 이런 걸 했다가 혹시나 블랙리스트에 오를까 봐 더 이상 취업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편의점 그렇다는 얘기도 알바생은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자기 사장님이 오죽 딱 하면 이제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그 문제를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논란이 나왔던 것이 그동안에 지난 2년 동안에 인상률이 너무 높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심지어는 동결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계 쪽에서 여전히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좀 얘기해 준다면요. 지금 이제 올해 그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노동계에서는 지금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제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게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적어도 지금 현재 최저임금 174만 원을 받았을 때 최저 생계가 보장되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부족하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비춰봤을 때 대체적인 인상률 정도는 내부적으로 여러 번 검토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재작년이죠. 재작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비가 194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게 지금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하여튼 40시간 일한 노동자가 월 적어도 한 200만 원의 소득을 보장받는 게 기본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안을 낼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의 입장을 권순정 부회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영계 쪽에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동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합의된 주장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이제 문제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입장만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리면 저희는 동결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명백히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속도 조절은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그건 주장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송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하면 최저서 죽지 않을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최저생계비 이런 말씀에 동의하고 그거에 관해서에 대한 부분을 국가와 사회적 비용으로 책임져야 될 것을 영세 사업자한테 전가한 부분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같이 도와서 국가와 함께 도와서 어떤 사회복지 정책으로 접근을 해달라. 그러니까 지불 능력을 고려한 차등 자격을 전제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보존 부분을 사회적 공감 속에 사회복지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지. 예. 뭐 10,000원을 하면 안 된다는 등, 뭐 동결해야 한다는 등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꼭 말씀. 이지 교수님,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체로 기존에 했던 구상보다는 뭔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 같아요. 예, 지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미 1만 원 공약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달성하지 못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속도 조절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바 있죠. 하지만 전 대통령께서 1만 원 그 최저임금 공약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 기한 연도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은. 예, 그거는 저는 2020이 됐다가 22가 나오게 됐다 예. 애매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2020년에 뭐 죽어도 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 조절은 가능하되 제가 볼 때 그게 1, 2년 이상 더 늦춰진다는 거는 좀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 지금의 저는 내년에 어느 정도 예. 속도. 지금 물론 이제 최저임금은 많이 줄 수 있으면 많이 줘야 됩니다. 뭐 2만 원을 줄 수 있으면 줘야죠. 그러나 이제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 그 오해가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과 조금 전에들 얘기하셨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생계비라는 것을 우리는 거의 같은 선상에 놓고 보거든요. 근데 아마 좀 다르거든요.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한 가구 중심으로 한다고요. 옛날처럼 단신 가구가 한 사람이 벌어서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죠. 두 사람 맞벌이도 있고 알바생도 있거든요. 자녀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걸 동일선상에 놓으니까 194만 원이면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사는데 생계비가 이거 지금 최저임금 8,350원 가지고는 한 달에 174만 5,150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려는 얘기냐? 이거 70%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단신 가구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계비라고 접근하면 안 되죠. 저는 단신 가구 비중이 아니라 여러 가구 비중으로 여러 가구원을 가진 가구 비중으로 봐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알바들이나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구주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고요. 그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를 쓸데없이 만들어낸 일자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주요 생계원이 되고 있고 이 재정 지원 일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은 혼자 가구를 꾸려가야 되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이 여성분들의 임금이 굉장히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는 지금 남녀 임금 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남녀 임금 격차 축소에 굉장히 그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예, 송명림 국장님,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바가 있었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현재도 OECD 최고 수준이다. 뭐 1만 30원에 해당된다라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 통계 자체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사실 자체가 좀 이상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이게 좀 그 잘못된 계산 같은 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월 단위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느냐를 판단할 때 그걸 이제 시급으로 그러니까 나누어 가지고 계산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제 비교를 한다고 했으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됐나요? 국가들마다 예. 이제 그 비교 그러니까 방식이나 뭐 임금 예, 체계는 그런 물론 다를 것들은 테니까는. 차이가 예. 있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통계는 기본적으로 OECD에서 나온 자료죠. 예, 예. OECD에서 나온 자료인데 거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제 2017년이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제 중위임금 대비로 이제 52.4%로 전체 27개국 중에 11위고 예. 뭐 이제 평균 임금 대비로 하면 13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OECD에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는 1인 이상 사업체 조사에 근거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체 또는 10인 이상 사업체 자료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고려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최저임금 수준은 그러니까 밑으로 이제 보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 상당히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가 자의적이라고 좀 보고 계시군요. 예. 그 주휴수당을 하는 나라가 있고 안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예.
주휴수당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함 8개 국가입니다. 터키, 대만, 스페인, 콜롬비아,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휴수당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최저임금에다 그걸 산입을 하죠. 이런 아주 극히 일부 나라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월급여가 8,350원이고 한 달에 얼마가 늘느냐면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209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근로자당 얼마가 더 나가느냐 하면 월급여가 25만에서 26만 원이 추가되는 거죠. 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요. 그러면 시간당 계산했을 때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의 1030원이라는 얘기가 그거는 분명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들은 어느 더 문제예요. 일단 1030원이든 뭐 8,000원이든 국제 비교의 의미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노동계가 계산하던 사용자 측이 계산하던 그 의미가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라마다 그 10인 이상, 5인 이상 그것도 틀리고요. 뭘 산입시키느냐는 또 굉장히 틀리고요. 우리나라는 1인 이상 모든 그 업체를 다 넣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1인부터 5인까지가 엄청난 영세기업이거든요. 그럼 영세업체를 다 넣고 거기 임금하고 또 최저임금을 받는 그 사람들 임금을 비중을 계산해서 특히 또 중위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중위임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저임금 국가면 중위임금자가 굉장히 거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중위임금과 똑같아지는 거죠. 똑같아지거나 더 100%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위임금은 별로 좋지 않은 지표이고요. 평균 임금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많이 얘기가 되는데 제가 두 번째 이유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각 국가마다 사회적 임금의 수준이 틀립니다. 그건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최저임금이 없고 이제 그 단체협약 적용 안 되는 노동자한테만 최저 수준의 임금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저렴한 주거비, 뭐 실업부조, 노령연금, 교육비 등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임금이 높은 것인지 최저임금이 높은 것인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높은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고 최저임금 안 주는 나라도 8-9개 있습니다. 아까 임금이 그 높아서. 한국경제연구는 아마 현 상황도 상당히 뭐 괜찮게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근거를 대게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뭐 다른 반박을 하시니까. 예,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전 이제 현장 위주로 말씀드리기로 네. 했으니까 그 국제 최저임금의 서열이라든지 수위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 있다, 무의미하다라는 양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신의 그 어떤 편향적 증거와 데이터를 거기다 보탤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열병을 알고 있는 어렵다. 안 어려운데 어렵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몸에 열이 39도씩 올라가고 있는데 넌 35도가 맞아. 이렇게 우기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감적으로 어려워하는 것, 현실,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어렵다는 그 얘기입니까? 지금? 우연히 시기적으로 어려졌다고 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문제가 없죠. 예. 상관관계의 상관계수가 어느 정도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분명히 연관이 되고요. 또 한 말씀만 할게요. 좀 시간이 예. 없지만 그렇게 어려워하고 고요를 앓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최저임금의 문제를 돈을 엑스를 덜 주려고 따지고 하는 자세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면 사회적 갈등에 좀 이따 논의하겠지만 시급을 쪼개기로 고용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질 않나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15시간을 일주일에 줄이기 위해서 14시간 30분으로 채용을 하지 않나 이런 사회적인 기형이 나타나고 있는 변태 현상이 나타나는 것만도 그 증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정상적인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작동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 일탈자도 빼고 이거는 상당수가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일탈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이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뭐 주휴수당 쪼개기라든가 알바 근무 자체가 지금 최저임금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일단 그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임금이 올라서 어려워지셨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워지신 게 이번 해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년 자영업자 생존율이 47.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워진 거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그 출점 금지를 다 해지해서 그
과다하게 경쟁이 프랜차이즈 그 편의점 같은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굉장히 많이 어렵고 도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와 이 최저임금 효과를 완벽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지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한 10초만, 하십시오. 예. 10초만 쓰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의 이제 열정은 제가 공감을 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말씀. 자, 최저임금의 경제 분석, 한국 거시경제 분석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최저임금의 요소의 상관성을 떨어뜨리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자영업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원인은 박근혜 때 출점 거리 해제 때문에 네. 했다라는 게 핵심인 것처럼 아니, 말씀하시는 저거는 이런 이게 논리는 핵심이 아니라 이것과 예를 들어서 이 문제와 최저임금의 효과를 구분하실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지금 일관성 없게 말씀드린 건 하나도 없고요. 네, 소 국장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좀 어려움들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뭐 토론의 자리가 그 상생의 해법을 좀 모색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 주유수당 문제를 그러니까 주유수당을 뭐 폐지하거나 없애자는 것으로 사실 제도 자체 뭐 개선 얘기도 나오고 있던 데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월 200만 원 이제 그 그러니까 임금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월 그러니까 200을 준다고 했을 때 주유수당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작년에 이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새롭게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그 기존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그 그 주유수당을 새롭게 포함시킨 것처럼 좀 그러니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게 예.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이거 사례가 그렇게 주유수당 주는 나라가 아까 8개 국가 말씀하셨는데 예. 뭐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도 개선을 제가 작년 초까지 최저임금위원회 TF에서 몇 예. 달 일을 했었죠. 예. 했는데 해보니까 진영 논리입니다. 그때도 27사람이 하고 막 토론을 해보면 결국은 진영의 대리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절감을 했었고요. 예. 제도 개선은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제도 보십니까? 개선을 주유수당 제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찾으려면 아까 몸 아프신 얘기했는데 뭔가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심상치가 않다. 지금 장기 불황의 조짐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노무라 경제연구소는 1%까지 보고 있거든요. 2% 못 지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뭔가 좀 잘못됐다.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의 문제냐 아니면 또 다른 뭐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냐. 사실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해법이 나오는 것인데 예. 왜 도대체 그 외국은 지금 호황이고 제조업도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농촌의 취업률만 늘어나느냐. 1사분기 10만 명 늘었습니다. 농촌으로 자꾸 저걸 옮기는 거죠. 제조업은 사실 무너지고 있고. 그렇다면 저 원인이 왜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고 소비는 왜 자꾸 위축될까? 저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정확히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국제 비교가 곤란하다고 얘기하시면 국제 비교가 왜 곤란합니까? 찾으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그 인터뷰를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요. 예.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시고 임금 격차도 해소되었다.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을 가지고 노사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쪽도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장관이 가졌을 때 과연 해법 모색이 가능하겠는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조정은 문제없다. 자, 이럴 경우에 해법이 나오겠는가? 어느 점에서 상황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지금 특히 500~5천만 명입니다. 지금 중소 자영업자 수가 추정되건데 그분들이 지금 자꾸 폐업이 늘고 있고 임대업자도 문을 닫고 있고 지금 종로에 나가보면은 그 매물로 나온 가게가 많은데 저 현상이 뭐 때문에 그런가? 저게 무슨 뭐 G2의 그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야. 우리나라 네, 고유의 알겠습니다. 아까 뭔가 문제가 앞서 생긴 나와 거지. 다시 돌아갔는데 얘기하십시오. 왜 통계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얘기하는 통계는 못 믿으시고 노무라 연구소와 IMF는 그렇게 잘 아니, 믿으시는가요? 그분은 통계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통계를 그냥 아시니까 그렇게 현실 인식을 말씀하셨겠죠. 얘기하시니까 노동부 문제가 장관이 있는 거지. 통계도 모르면서 나와서 이게 개선됐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터이니까요. 아니 그 사람은 통계를 얘기 안 했다니까요. 아니, 아니, 통계는 직접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그러면 토대를 뒀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 주유수당 얘기인데요. 예. 저는 예전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굉장히 이상한데, 그러니까 기본급이 굉장히 최소화돼 있고 다른 수당과 상여금이 너무 큰 구조인데, 예. 이거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측이 주도했고 노축도 어느 정도 담합해 가는 그런 구조 내에서 고착화된 임금 구조입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을 개선해서 통상임금에 정기성 상여금을 넣는 걸로만 바뀌었으면 최저임금에도 정기성 상여금 들어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겪고 있는 이런 무슨 최저임금 못 주는 이런 문제도 안 일어났을 거고요. 주유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수당도 지금 최저임금 하는 사람들한테는 받는 사람들한테는 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측은 주유수당 시급 주유수당 계산할 때는 209로 나누지 174로 안 나누거든요. 그러면 일관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렵게 돈을 못 받는 사람한테는 모든 걸 다 빼고 더 적게 가져라고 그러면서 통상임금 개편 같은 거에는 그렇게 소극적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러면 사측이든 노측이든 임금 체계 개편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모든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하는 게 저는 경제학자들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매번 최저임금에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주유수당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주유수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주유수당을 없애자, 주던 걸 이제 주지 말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임금의 6분의 1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명의 임금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임금의 6분의 1을 없애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주유수당을 기본급이나 이런 데다가 좀 그러니까 녹이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통상임금이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연장 근로수당이 이제 뭐 늘어날 텐데 사용자들이 아마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게 주유수당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네.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수당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예. 저희 입장은 이제 명백해요. 뭐냐면 주유수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계 보편적인 제도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저임금 시절 때 주유수당이라는 명분으로라도 좀 더 챙겨주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예요. 그러나 이제 선진국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3050 시대가 돌입했지 않습니까? 네. 인구 3천만에 GDP 3만 불에 5천만 명이 넘었어요. 여기에 맞게 주유수당도 폐지해 가되 그거를 병행해서 임금 체계 개선을 선진화시키면서 거기에 녹이자라는데 저희는 일관되게 생각하고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저희가 지금 단기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는 주유수당, 그리고 아까 이제 이 교수님이 사용자가 209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110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174로 나누는 걸. 통상 시급을 잠깐- 209로 나눠서 조그맣게 만들어야지 수당 아니, 그 액수가 적어지니까 그런 거죠. 최저임금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의 근로시간을 나눌 때 예. 그래서 더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사용자들은 주장을 해요. 110 분모를 적게 나눠서. 근데 하는데 주유수당은 소정 근로시간 외에 일하지 않은 유급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저임금이라는 너무나 강한 법에까지 적용하는 건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이 근로기준법상의 전면 적용되는 걸 반대하지 않고 있고요. 네. 이런 입장을 갖고 저도 저희는 지금 10초만 더 이거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유수당 제도가 최저임금에 산정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권에서. 예. 그 주유수당과 비슷한 제도를 선진국들도 안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나라도 프랑스에서는 법으로는 없지만 13월에 임금이라고 그래서 한 달치를 더 주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포함해서 최저임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임금 체계 개편, 사실 개선이라고 봐야겠습니다만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말만 그렇게 나오고 이게 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돼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얼마나 받나 알 수 없게끔 좀 됐을 정도인데 왜 이렇게 이게 필요하다고만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교수님? 이게 그 최저임금 문제로 들어오면은요, 이제 그 노사의 대립 구조로 그렇게 프레임이 짜지죠. 네. 이게 사장님과 일하는 근로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는 사장님은 한 명이고 받는 분은 5명, 10명 또는 100명이 된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치적인 국회에서 이걸 들여다보면 정치하는 분들이 보면 어느 쪽이 표가 많이 되는가. 그런 기본적인 뭔가 바이어스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최저임금을 얘기할 때 과연 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분들이 부자인가 정말 돈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근로자인 듯 사장인 듯 그런 분들도 많은 거죠. 그분들이 지금 소상공인 500만 명이 넘는 거죠. 여기 한노총은 지금 어떻게 회원이 80만 명입니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입니까? 민노총이 80만 명인가요? 민주노총도 많이 네, 이제 아니 예를 들어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최저임금은 우리가 이제 노사정에서 협의를 하고 그 취지를 알겠는데 제가 질문드렸던 예, 것은 예. 지금 임금 체계 계속 개편 필요하다는 얘기하는데 개편에 대해서 저는 왜 진전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요 지금 예. 사실 해법이 없느냐 있죠. 왜냐하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면 되죠.
조금 전에 제가 왜 고용노동부 장관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어느 쪽도 맞지 않는다. 국가마다 다 뭐 문화가 다르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는 존재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숙식비를 주거나 상여금을 거기에 살입을 안 시키거나 이런 나라가 있고 또 팁까지도 또 주는 경우가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 다양한 팩트들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리자는 거예요. 아니, 글쎄, 아니, 저 말씀, 전부 그 팩트들을, 이런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근로자들이, 우리가 받는 수준이 결코 적지가 않다라든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사실은 논의가 되는 것이지. 네, 임금 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는 그동안에 뭐 충분히 돼 있을 법한데 뭐 제 생각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냐 하면 사측은 통상임금 그러니까 기본급을 최소화함으로써 예.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유도한 거죠 지금까지. 그동안은 그래서 그랬죠. 네. 통상임금을 적게 해서 재수당의 비용을 적게 책정을 함으로써 노동자들한테 장시간 근로를 요구했던 거고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임금이 낮고 복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임금에 의존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하다 보니까 장시간 근로를 받아들인 거죠. 예. 그래서 노사 담합적 성태로 나타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야말로 저는 제발 사측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개편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해서 지금 일자리도 안 만들어지고 있는 노동자는 너무 일을 시켜서 혹사되고 이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뭐 금전집약적인 레저 활동도 제약하고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레저 활동도 제약시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소비 촉진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자도 노동자의 자기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할 시간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폐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용률이 이렇게 낮은 것이고요. 그래서 장시간 근로를 개편하고 이 통상임금 체제 개편은 저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진짜 적은 시간이라고 양질의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니까 임금 체계를 선진화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마침. 예. 아까 솔로몬 지혜처럼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측은 노동 윤리적인 어떤 철학이 계신 분 빼고는 극소수 빼고는 사측은 노동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데 핵심 메인 동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로자는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는 욕구를 갖고 있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접점이 어디냐. 그러면 노동자와 그 사용자 측의 노력의 문제를 넘어서 제가 볼 때는 교수님들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교수님들과 정치권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치권은 아까 우리 허 교수님 잘 말씀하셨다시피 표수에 따라 왔다가는 정치적 산식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법을 강행할 때는 무섭게 몰아치더니 국가경제 차원보다는 파퓰리즘으로 결정한다고 보시나요? 최저임금 그 강행에 대한 것도 사실 퍼퓰리즘으로 2년 내 초골 쇼크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정권 때 하나 못한다. 이런 어떤 주장 있었고 그것도 정적인 것이고 또 하나 교수님들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교수님이란 표현보다는 전문가분들은 도대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한다고만 하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를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되도록이면 자료를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예. 납득이 되고 수용이 가능한 타당한 편향되지 않은 논고와 어떤 그 리뷰나 리포트를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이주희 교수는 좀 얘기 좀 안 하셨습니까? 그런 거 그쪽 분야 전공하시는데. 아니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린 게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가요? 아니 뭐 얘기를 안 예. 했잖아요 지금. 아니,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그거는 선언적인 아니 그러면 말씀이고. 저보고 그러면 모든 섹터에 있는 모든 노동자 임금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노는 이걸 양보하고 사는 이걸 양보하고 그걸 내놓으라는 아무렴 말씀이시네. 그렇게 요청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용 가능할 수 제가 있는 이거 근거를 좀. 네. 오늘 KTV에서 쟁점 토론에서 네. 뭔가 생산적인 결론을 위해서라면 네. 이게 지금 이 최저임금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진실을 좀 밝혀보자. 도대체 글로벌 스탠다드가 밝히는 게 불가능할까? 난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사회학하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경제학 경영학자들이 네. 많거든요. 국회 사무처가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해외 외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도 지금 저 학교에 있으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 본봉을 보니까요. 제가 본봉 구성하고 연구비 구성이 내가 41%더군요. 내가 41% 받아가지고서 쌀 사 먹고 생활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금 구조가 잘못된 거죠. 교수들조차도. 나는 본봉이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받는 것에. 얼마나 복잡한 구조를 대한민국은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네. 하물며 직장마다 영세사업장 대기업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걸 단순화시키면서 스탠다드를 찾아 나가자 이런 거죠. 예, 예. 이건 앞으로 하면 노사뿐 아니고 노사정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진단을 경사놀이 제대로 같은 해야지. 데서 그렇죠. 여러 다양한 섹터와 규모의 노사를 모아두고 네. 해결을 위해서 장시간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조금 이따 이제 뭐 이제 결정 구조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그 전에요. 우리가 쟁점이 지금 경제 환경과 관련된 인상의 문제. 네, 또 하나가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이 업종별 차등 적용 다시 또 논란이 될다 모르겠는데 경영계 쪽에서는 그 문제를 또 다시 제기할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돼야 된다. 제가 이 말씀 잠깐 할게요. 저 말씀하면서 제가 여기 오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온 게 있는데 프랑스 인권선언 제 1조를 보고 왔어요. 네. 아주 진정성 있는 마음 자세를 올려고 이 차등 적용 문제 때문에 거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차등이 최저임금 차등은 사회적 차등이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회적 차등이 가능하고 정당하려면 네. 공익에 부합돼야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제 1조입니다. 그럼 과연 5인 미만 영세 사업자가 차등 일시적이든 어쨌든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받아야 할 공익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했는데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세 취약 근로자가 식구들이라고 저희는 근로자가 식구예요. 식구하고 같이 망가지고 앉았는데 이거 사회적으로 케어해야 될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공감됐다라고 네.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만 얘기 됐죠. 지금 업종 관련해 가지고. 예. 일단 그 업종별 차등 적용의 문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보수 정부 시절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나 각종 논의기구에서 수차례 그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그거 제가 한마디 지적을 해야 돼요. 제가 최저임금위원회를 직접 하고 있으니까 이 교수님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이 10년째 뭐냐면 통계 부족이라고 했던 외에는 없었어요. 부적절하다는 뜻이 딴 뜻이 아니고 아하. 통계가 차등을 근거 있게 자료가 준비가 안 됐다는 없다. 거였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그러다가 최근에 간간이 있다고 발표 났죠. 그래서 그 준비해야 될 통계적 의무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권 부회장 얘기는 전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업종별 차등 적용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커진다는 보네요. 거죠. 저 이거는 조금 시간을 썼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오늘 끝장 토론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최저임금위원회 그만뒀으니까 정말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말이 섞여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원하시나요? 업종별 구분을 원하시나요? 아주 바로 대답할게요. 5인 미만 사업자 차등을 원합니다. 업종별 차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 관련 얘기. 업종별 차등. 그럼 업종별 차등은 이제는 더 이상 논의 안 하셔도 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예. 크로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과 사업장 업종별 규모하고 영세성은 업종하고 같이 크로스 걸려 포인트가 있어요. 예. 지금 아까 프랑스 얘기 아니 그럼 5인 미만이면 4인 데리고 하는 매출이 막 수십억씩 되는 음식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예. 노동계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고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요. 전면 적용돼요.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예.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몇 개밖에 없고 전면 적용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이 5인 미만 사업장 수를 늘리고 예를 들어 분사도 시키고 아웃소싱도 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그 노동 기준을 악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종은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가 없으니까 산별 노조랑 산별 그 사용자 단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서 지금까지 안 됐던 싱가포르 거고요. 그 고척동 총리가 와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분야별 차등을 했더니 선진화의 길이 생겼다라고 엊그저께 오셔서. 다른 나라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 의미는 다른데 차등 적용되는 사실상, 싱가포르는 민주적인 국가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싱가포르는 이례적인 독재 국가이고 어떻게 하는지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바도 없고요. 네. 프랑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산업별로 다른 최저임금은 가능하지만 내셔널로 정해진 그 임금 이상일 경우에만 업종별로 차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산업에 따라 다른 레이트를 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가장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이 5인부터 1인 사업장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얼만큼 그럼 덜 주실 수 있는지를 그럼 계산해 내실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게 최저임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데 그것도 받아들일 수 아니 있는 그거를 건가요? 저희 보고 계산하라고 하지 말고 아까 아니, 그걸 왜 계산을 해야 전문가분들이 됩니까? 좀 하시라고요. 네. 지금 5인 미만이냐 뭐 이 사업장 구분은 규모별이죠. 그러나 그 오래전부터 이 최저임금을 논의하면서 우리나라만 이거 단일 최저임금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빠진 게 지금 업종별이거든요. 자,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근데 업종별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지금 이 최저임금 때문에 문 닫는 데가 제일 많은 게 도소매 유통 음식점이거든요. 편의점, 미장원.
반면에 정보통신, 금융, 건설 쪽은요 기술직을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률이 작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아주 죽겠다고 막 가게 폐업이 막 나오는데 어느 쪽에서는 자 그게 바로 업종별이라는 거예요. 업종별 또 하나. 그다음에 지역도 그렇습니다. 지역도 아까 생계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최저임금이라는 게 생계에 영향을 좀 지대하게 미치는 것이니까 제주도의 생활비하고 서울 생활비가 같은가? 차이가 크죠. 70% 여기 서울은 100만 원 들면 거긴 70만 원이 되니까. 자, 연령별. 우리 노년층, 그다음에 우리 대학생 인턴들 이 사람들 최저임금을 다 적용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 차원의 차등해버리면 기준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 가장 현실 가능한 피지블한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죠. 일본은 네.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까운 나라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아니 최저임금 적용되는 인구가 너무 낮아서 별로 그렇게 이슈가 되는 나라가 아니, 아니고 일본도 초기에는 그리고 그거를 문제가 지역별로 차등을 많았는데 두는 나라는 연방제 국가밖에 없습니다. 해법을 다 찾았죠. 일본은. 일본의 경우도 그러니까 전산업 단일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각 이제 산업별로 특히 업종별로 어떤 이제 더 그 이상의 임금을 주는 경우에 그러니까 노사 간에 이제 그 교섭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전국적인 기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렇죠. 쪽으로 할 경우에 그리고 일본 사례가 연령별로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는 그 나라들에서는 그 연령대의 사람들만 최저임금을 주로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세분화된 게 결국 뭐 16살부터 17살까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는 우리 사정에 맞게 우리도 지금은 수습생한테는 일부 안 주는 네.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 중에 이렇게 끊겨서 조금 더 해도 예, 되겠습니까? 조금 잠깐 더 하시죠, 그러면. 그 일본은 이런 거를 다 과정을 거쳤죠. 그러면서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고 최저임금가 또 다 역할이 있어서 지금 해법을 저런 데 찾아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시골에 가면은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있거든요. 물론 도해주도 나는 하루에 8시간 일하고 나 그저 용돈만 벌으면 좋겠으나 그거는 다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금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이라든가 규모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를 하려고 하면 노동계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지금 전열을 다 근데 어느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고령자분들은 시간제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는 조금 이따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지금 방송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시청하신 분들 의견 몇 개 들어오지 좀 소개해드리고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김형경님의 의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점차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아졌죠. 주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쪼개기 알바를 하는 등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까 좀 논의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자는 의제보다 편법 없이 잘 지키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인데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서 조금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요. 우리 방송도 공공기관 얘기를 합니다. 예. 김성현님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복잡성은 기업도 원했고 노동자도 원했던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던 결과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면 협의하여 풀어야겠지요. 다만 최저임금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박승민님의 의견입니다. 최저임금 자동 적용은 현실적이긴 하지만 향후 지역별, 산업별, 사회별 양극화를 더 고착시키는 건 아닌지 만약 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이따 답변하신 중에 혹시 또 관련해서 주실 의견 있으면 주시도록 하고요. 또 좀 앞으로 논의를 좀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일단요, 연년 최저임금 이제 결정 관련해 가지고 원래 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일단은 기존의 법 체계로서 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돼 있죠, 이지 교수님? 예, 기존 체제로 하고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이 지금 다 사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직은 왜 그 사직 멤버에 이지 교수 포함된 건가요? 예, 예. 예, 근데 왜 사직한 건가요? 한 번 한 거니까 그만둔 건가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예.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만두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정부가 바꾸겠다고 하니 거기 바꾼 체제 안에는 뭐 국회로부터 추천을 받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이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 하여튼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개편 방향에도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정부에서 인상률을 얘기하는데 인상률은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표방하는 것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하고 서로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론의 자유를 얻어서 제가 최저임금을 하십시오.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좋은데 최저임금은 많은 국가에서
미국 연방 정부 같이 이례적인 경우만 빼놓고는 거의 예. 정부가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노사의 컨설팅 하에서. 물론 이제 사회적 대화 방식을 취하는 데도 있고 정부가 얘기를 듣고 결정하는 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국민이 선출해준 행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결정 구조가 지금 노사가 들어가 있지만 공익위원들이 그 노사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결정 체계를 바꾸건가 간에 노사가 뭐 3인씩, 노사 정의 3인씩 추천을 해도 어차피 정부 위원들이 정부 측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결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보면 최저임금위원회 상당히 타협의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기본의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 반영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요? 이제 그동안에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 저 공익위원분들이 자기 전문성과 소신을 갖고 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오히려 지금 이 교수님께서 신분의 자유를 얻으셔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생기는데 공익위원은 정부의 편을 친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는 전 반대합니다. 그거는 공익위원에 대한 모독이죠. 공익위원은 친정부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정부는 어떤 것을 정부는- 가지고 정책적인 뭐 속도 조절한다든가 이번에 그렇죠. 어느 정도 올린다는 걸 어떻게 결정하죠? 그러니까 제 말씀이래요. 정부라는 거는 정부 최저임금은 여러 수많은 정책 중에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전부 고려해서 하는 코디를 짜는 거는 정부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차원에서의 가이드를 준수하는 거를 공익위원회 대화가 더 많으니까 준수하는 건 좋은데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는 기본적으로 노사의 당사자주의가 원칙이에요. 그걸 정부가 정하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건 제 곤란하다. 말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예, 표현했어요. 오해가 있어서 정정을 하자면 공익위원들이 정부 말을 듣고 결정하는 건 전혀 다 아니었고요. 그거죠. 예. 당연히 소신을 갖고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구조 하에서는 그 지금 결정 체계 변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중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익위원들이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고려하고 그거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중재안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었죠. 아니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초만. 자, 사용자 위원과 그 근로자 위원도 정부에서 위촉받은 거예요. 위촉받은 포맷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학계에서 한 게 아니고 네. 그건 같다. 아니 그러면 또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용자 측은 맨날 그 동결을 주장하시고 처음에 그렇지 않다고 시작하실 그랬잖아요, 때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동결로 시작하셨고 여기는 1,700원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경우가. 노동자 측은 예. 제가 모르겠는데 사용자 측은 동결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동결로 시작을 매번 하셨죠. 네, 허영 교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상률이라든가 등의 목표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결정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좀 다시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노동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가 결정하는 것이죠. 예. 노사가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의 계약 관계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는 단일 최저임금이라고 그걸 묶어버렸죠. 그러니까 사실 그건 알아보십시오. 제가 주휴수당 문제도 그렇고 프랑스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금 형태가 아니라 따로 한 달을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13월이야 임금이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뭐 직종별 이게 뭐 산업별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노동의 대가를 최소 이만큼은 줘라 하는 것을 8,350원 만 원으로 묶으려고 저는 하니까 그거에 동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제가 그 직종별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임금을 누가 결정을 합니다. 사회주의 그래서 정제도 아닌데. 그것을 사실 독일 같은 나라는요 몇 년 전까지 최저임금 문제가 없었어요. 최저임금 아시잖아요. 이상을 항상 줬으니까요. 예. 그렇죠. 바로 그거죠. 거기 해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에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게 87년도부터 노동운동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단일 최저임금으로 가다 보니까 시급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노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판을 짜놓으니까 진영 대결이 되는 거예요. 진영 예. 대결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은 공익 쪽에서 얼마나 중립성을 확보하느냐 예. 문제가 되는 저도 거죠. 이제 그러니까 반대 입장이지만 하여튼 마찬가지 어떤 취지에서 좀 말씀드리면 예. 사실 이제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정부의 태도에 상당히 많은 좀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좀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근접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이제 동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예. 그건 정부의 어떤 당연한 그 의무인데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인 그 대화와 어떤 공론화를 통한 설득의 과정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정부가 했던 거는 국회하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그 법 개정을 취했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 갑자기 뭐 노사 의견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공익위원들까지도 얘기 없이 그냥 결정체계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뭐 한 석 달 이상 최저임금위원회를 좀 공전시킨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지금 현재 좀 정부가 좀 잘못된. 그럼 송 국장은 지금 생각합니다. 결정체계에 변경하는 절차에서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변경한 현재 2단계로 한 그 내용 자체가 문제라고 일단 보십니까? 그 이원화 구조 자체도 저희들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점에서 이혼의 자체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원화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뭐 갈등을 완화시킨다. 또 뭐 사실 그러한 취지로 지금 이제 그 이원화 구조를 이제 얘기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옥상옥의 구조를 만들어서 예. 그냥 갈등을 오히려 장기화시키고 더 격화시킬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권 부의장 어떻습니까? 결정구조 얘기는 단일 주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주제지만 예. 짧게 좀 말씀드리면, 결정구조 이원화, 그러니까 구간설정위원회 당사자의 그 간격이 너무 크니 예. 상한과 하한을 전문가들의 거시경제나 각종 전문가들의 구간설정위원회를 별도로 심의를 하게 하고 그 구간 내에서 결정위원회들이 기존 방식으로 하자 이건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옳고름은 뭐 이게 굳이 따지고 이게 단일 주제면 제가 할 말이 많지만 그건 따지고 싶지 않고, 다만 이거 우려를 하나 했었어요. 그 논의할 때 구간설정위원회가 생겼을 때 우려한 게 제가 뚜렷한 게 뭐였냐면,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해준 미니와 맥스까지도 보이콧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낮으면 사용자 측, 근로자 측에서 구간 자체가 높으면 사용자 이제 측에서 2단계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럼 그건 뭘 말하냐면, 그 최저임금위원회 자체의 존재 의의를 사라지게 만드는 결정차가 되기 잠깐요. 때문에. 아까 그 논의 과정이라는 게 어디서 논의했던 걸 얘기하는 거야? 송 국장은 논의도 별로 하지 않고 막 결정해버렸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지금. 정부가 공청회를 열고 1월, 2월 공청회. 사이에 했던 입법 제안을 하게 했던,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예. 그런 우려를 했었던 구조 개편안이고요. 예.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결정구조 논의안이 2개월에 걸쳐서 막 신속히 하다가 좌초됐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다. 요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정부가 예. 헛고생한 건 아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자, 공익위원회 중재자적 역할과 전문성, 특히 제가 중시하는 게 사회적 수용성이에요. 사회적 사용자가 주장하면 그건 사용자니까 주장했겠지. 근로자가 주장하면 근로자니까 그렇게 주장했겠지라고 하지만, 공익위원회 그 결정 부분은 공익위원회 설정구간위원회라는 걸 둠으로써 더 강화시킨 거거든요. 자, 그거로 인해서 공익위원회라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구나. 예. 라는 것을 사회에 던져준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였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공적 기능을 훨씬 강화했던 점 의미가 있다라고 보네요. 예. 일단 최저임금위원회 저는 이원화 결정에 반대하고요. 예. 반대하는 거는 어차피 똑같은 일이 더 큰 규모로 더 나쁘게 더 세금을 많이 낭비하면서 발생할 것인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예전 현재 밀고 당기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전혀 봅니까? 별 차이가 없겠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노측이 또 거부할 수도 있고 사측이 거부할 수도 있고 구간 설정에 대해서 구간 네. 설정을 너무 크게 하면 아무 의미도 없고 너무 좁게 하면 또 결정위가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 논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정부가 일종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이원화를 제기했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국회에서 사람을 받고 또 정부가 추천하고 또 전문가한테 맡겨서, 저는 정부는 예를 들어서 추진하겠다고 했던 정책이 있으면 그거를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추진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결정 구조 변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교수님하고 모처럼 저하고 생각이 같아요. 뭐처럼입니까? 그 구간설정위원회하고 결정위원회의 그 본질은 좀 이 절차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예. 국민들을 헷갈리겠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진영 논리거든요. 노사 측 결국은 타협과 절충이죠. 그래서 오히려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어차피 타협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법이 그동안 많이 제시돼 왔었는데, 저는 지금 이 사장님은 나쁜 사람이고 부자고 근로자는 선이고 가난하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런 네. 대결 구도로 보는 것이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거든요.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자꾸 부추긴 게 어딘가. 저는 이 정치권도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 노동계 대표나 노사 간에 지금까지 문화를 만들어 온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노사정의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판을 새로 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만도 안 되는 그 민노총, 한노총이 어떻게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는가? 사실 최저임금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실 중소 중견기업 협의회도 있고 사실 소상공인 협의회도 있고 정말 말 못하는 이런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고용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9명 이런 판을 새로 짜서 예, 이거는 좀 한국노총에서 나오신 분이 좀 답을 주셔야 할 것 이게 같아요. 마지막에 또 이렇게 예, 대표성, 그렇게 지금 노동 얘기하시면 대표성. 아주 해법을 네. 찾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노사의 어떻게 보면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경총과 대한상의가 그러면 모든 사용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연합회나 아니면 이러한 단체들이 지금 이제 논의기구,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뭐 그런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지 200만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점들은 충분히 아실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하는데 저 민노총에서는 또 뭐 한국노총에 나오셨는데 지금 민노총 예를 들고 그러니까 한노총을 안 그러시나요? 아니 제가 여기 잠깐 말씀드릴까요? 얘기하세요. 예. 대표성에 대해서. 예. 대표성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 한국노총이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다만 민노총, 한국노총이 102만 회원이고 민노총이 이번에 100만 넘었잖아요. 그래서 민노총이 곧 이따 한노총을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던데 그 서국장을 향해서 계속 예, 지금 뭐 반질문 같은 게 대표성의 나오는데. 문제라기보다는 그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과연 그 노총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어려운 취약 근로자 그다음에 사용자 측은 경총과 대한상의가 과연 5인면의 그 영세 사업자를 대변하고 있느냐, 대표하지 않는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고 그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이 정도 되니까 조직률이 이만큼과 대표성이 있고 없고 하는 문제 되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날 것이고요. 과연 민노총, 노총의 집행부가 정말 그 취약한 근로자, 단기 근로자, 임시 근로자, 그다음에 그 소년 가장 심지어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아르바이트 잘리고 막 그런 분들을 대변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까 하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인질로 잡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곤란하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가 중요한 것이지 조직률이 무슨 102만 101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지금 우리가 결정구조 개편했는데 세 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경향이었는데 권순정 부회장은 우려하는 바는 있지만은 사회적인 수용성 또는 공적인 기능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럼 공익위원회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시켰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 순서 논의가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뭐 이 논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이주희 교수께서 기존의 결정 방식하고 현재 지금 아직은 입법은 안 돼 있지만은 개편하려고 했던 내용 좀 간략히 정리 한번 해주시죠. 기존에는 노사의 노측과 사측의 9명의 위원과 예. 정부가 추천한 9명의 27명이 예. 그 논의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노사정이 5명 추천해서 순차배제를 하기로 했던가요? 그래서 노사정이 추천한 9명의 노사정이 각각 7명씩 추천해서 21명의 구간 설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그분은 전문가들 중심으로 한다는 그거는 거였죠. 노사 또 정부가 추천하기 때문에 구간 설정위원회는 15인 아니었습니다. 21명이 아니고요. 15명. 21명이고 그거는 이제 결정위원회. 결정위원회가 7 결정위원회가 27이냐 21이냐. 기존에 이제 9명에서 지금 예, 이제 7명으로 줄였다 이거죠. 예, 7명으로 줄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되게 이제 알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새로 시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를 안 하고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막장 논의를 예. 좀 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뭐 짚어보고. 결정위원회에서는 국회가 4명을 추천하고 공익위원을 예, 정부가 예.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조금 더 정리하는 방향으로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노사정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노예 입장에서 봤을 때 사측과 정부의 결정에 강조하고 주문하고 싶은 거 어떤 측면입니까?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저임금 작년부터 이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들만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이야기가 많이 지금 강조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그러니까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저희는 그냥 이러한 인상률을 둘러싼 이러한 싸움으로만 다툼으로만 이 구도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벌 30대 재벌들의 사내비 보금이 지금 이제 540조에 달하는데 반면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소상공인 또는 이제 뭐 그런 가계 소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불공정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 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영 입장에서.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명백한 게 이제 노총 측하고 서로를 역지사지하는 자세면 돼요. 진정성 있게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는. 근데 제가 근로자들의 전부를 이해하려는 겨를이 없고 저희는 취약 근로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훨씬 더 넓히려고 그러고 노총 측이 요청하는 것은 저희 사용자들을 전체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5인 미만 이렇게 취약, 저는 영세 사업장이라고 표현 안 해요. 그럼 규모에 대한 정근대적인 용어고 취약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그러니까 취약 근로자와 취약 소상공인을 서로 바꿔서 이해하는 태도 이러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주관자인 정부 쪽에 대한 뭐 다른 뭐 정부에 대해서는 그래요. 정부는 뭐 할 일이 굉장히 열심히 하죠. 정부가 열심히 하는데 너무나 많은 숙제를 쌓아놓고 전전긍긍하시지 마시고 그 실타래를 풀 때는 그 하나씩 풀어가면 돼요. 한 핵심 실타래를 끄집어내는 순간 실타래가 자연스럽게 풀어지거든요. 그 핵심 실타래 중에 하나라고 제가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에요. 이게 비중이 커서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켜야 될 이미 생긴 사회적 갈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정부가 사회적 갈등의 실타래로서 최저임금을 현실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사정 차원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하고 내년에 인상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는가 관련 전문가로서 아니면 뭐 동결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먼저 하시면 안 먼저 될까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시면 저 공격할까 봐. 아니면 먼저 하신 분 한 번 더 제가 기회를 얘기하는 드릴지 동안에 가만히 계셔야 모르겠습니다. 됩니다. 먼저 하신 분 제가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측 말고 저 소상공인 예.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하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나 다른 정책으로 정부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하청업체 사용자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이런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의 불공정 거래 문제의 시정을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 이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그런 잠깐 말씀드려도 말씀드리고요. 될까요? 저희가 우리 전문가분과 정치권에 손 놓고 있을 때 저희 소상공인들과 저부터 뛰었습니다. 그 불공정 개선,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임대 불공정이라든지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서 자기 가게를 닫고 투쟁해온 쪽은 저희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과 정치권은 표 계산하고 전문가분들은 고급 용역만 연구하고 할 때 저희 소상공인들이 뛰어왔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크게 보고 이거 작게 보고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걸 좀 다 단체 차원에서 가장 치열한 현장에 있었다 뭐 그 얘기군요. 그럼요. 네, 허 교수님. 예, 노사정 관련 주문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예, 정부에 대한 주문 포함해서 예, 간단히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노사의 문제로 대립의 문제로 너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게 야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 540조라 그러셨나요? 예. 540조는 쌓여 있지 않습니다. 예, 그게 어디엔간 다 투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언제든 꺼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지난 정부에 부총리도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래서 그거는 좀 회계적인 용어 때문에 이제 그런 착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취약계층이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죠. 2년간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한테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린다면 탁상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뭐 우리 돈을 탁상 공론입니다만 좀 정책을 하시는 분들 특히 국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좀 현장에 나가 보시라. 대통령만 나가시면 그분 뭐 이렇게 악수하고 오시니까 정말 현장에 자영업부터 해서 중소기업인들이 어떤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물론 괜찮은 사업장도 있고 힘든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답을 얻으시라는 것이고 지금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똑바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저기 얘기하십시오. 좀 아까 많이 노력하신 점은 인정을 하는데 보이스 되는 목소리는 최저임금만 올랐다. 최저임금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그것이 나오는 가장 것 같아서 아팠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점이 커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도 임대료나 수수료나 그런 것도 전혀 적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금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가는 제가 뭐 말한다고 실행은 안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얘기하면서 지금 최저임금은 많이 올리고 있는 추세이고 미국도 연방정부 임금이 7.5달러일 뿐
뿐이지 지금 다른 주들은 거의 14달러, 워싱턴 DC, 워싱턴주 1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의 그 지속적인 상승 기조는 꺾이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 그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정부나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열심히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뭐 이 방향보다 근데 똑바로 이제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어떻든 뭐 좋은 결론이 나야 될 것이고요. 이번에 노사 최저임금 문제가 그러나 물론 올릴 수 있으면 좋으나 항상 지불 능력을 감안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간다고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영향률이라든가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저희들이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같이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 의견 여러 개 들어와 있는데 앞서 소개해드렸었지만 조금 더 몇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하예님의 의견입니다. 최저임금 얘기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사업자와 합의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실제로 법적인 위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그 돈이라도 벌어야 하는 상황이니 그런 합의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최저 생계비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의 사각지대라든가 아니면 법 뒤에서 위법을 하는 상황 지적해 주셨습니다. 강다영님의 의견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왜 제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다 같이 잘 살자보다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죽는다는 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은데 네 분 얘기 오늘 마무리 최저임금 관련해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말 한 30초씩 정도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준비되신 분부터 듣겠습니다. 뭐 제가 짧게 그러십시오. 말씀드려요. 마무리 차원이니까 이 최저임금이라는 올해 이제 내년에도 우리 총선이 있고 또 그래서 올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가장 뜨거운 환경에다 가장 지혜로운 공감대를 끌어내는 그런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갈등을 역동적인데 갈등적이지 않다라는 합의가 좀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할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국민 통합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특히 노총 쪽에 당부하는 것은 이런 갈등으로 끌고 가지 말고 되도록이면 화합과 사회적 공감을 최대화시키는 쪽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고 부탁해 봅니다. 네, 오히려 청선과 맞물린 역동의 시기를 화합의 에너지로 이끌어내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네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오히려 소상공인연합회 또 소상공인분들 또 이제 영세한 자영업자분들과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지금 이제 일정 정도 갈등하고 대립하긴 하지만 우리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영 교수님. 두 분처럼 하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 국장님하고 우리 부회장님하고. 근데 이제 우리 그런 말을 하죠.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원론 체계 이중적 구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갈등 구조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협력의 구조죠. 어차피 상생해고 같은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우리 사업장이 자꾸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운데 이것이 아마 내년에 잘 반영이 되어서 좀 다시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합니다. 네, 이주희 교수님. 우리 나라와 우리 경제가 기업만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사정, 특히 사측과 정부 모두. 네, 압축적으로 마지막에 말씀하셨네요.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상생의 해법 어떻게 모색해보자라는 토론이었는데 내용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이영 교수 또 권순정 부회장, 송명진 국장, 이주희 교수 네 분이었고요. 정말 최저임금 항상 계속 논의가 됐고 갈등 속에 결정이 됐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내부만의 논의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의를 모아가느냐는 우리 공동체가 꾸려가는 하나의 새로운 양식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좀 해법이 점점 모아지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